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양국 외교 라인이 계속 협의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철도 파업 사흘째를 맞아 수도권 전철과 또 KTX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주요 대학들의 면접, 실기시험이 예정돼 있어서 수험생들 수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0만 명 이상, 금액으로는 1조 원 더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다주택자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위장약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13개 의약품의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남아있는 약은 처방해준 의료기관에 가져가면 다시 처방 또는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종료까지 1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일본 나고야에서는 G20 외교장관 회의가 이틀간 열리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지소미아 종료까지 오늘 자정에 종료가 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약 1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한일 양국은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지소미아는 오늘 자정,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G20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 일본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주요 20국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립니다. 이례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의 하루 전인 어제까지도 참석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외교부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으로 현안이 민감하다 보니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강 장관이 참석한다면 한일 양국 고위급이 지소미아를 협의할 마지막 대화 자리가 됩니다. 또 한미일 3국 간 막판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네, 현재 한일 양국 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마땅한 명분이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내 분위기입니다. 한편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은 이 회의 전날까지 한국 정부가 참석자를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수지가 역대 최초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OECD가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OECD는 어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가 내년에 마이너스 0.1%, 2021년엔 마이너스 0.4%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통합재정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인데요. OECD는 우리나라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자체는 환영할 만한 것이라면서도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복지 분야 등으로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돼 정책을 신중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를 밑돌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전망을 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2%,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2.3%라고 예측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9월에 발표된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것이고 내년은 기존과 같게 유지했습니다. OECD는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ECD는 또 한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증가 등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뒤에 곳곳에서 이건 세금 폭탄이다, 쇼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야 하는 사람도 내는 액수도 크게 늘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올해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올해 종부세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대상자는 총 60만 명, 총 세수는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세금을 낸 사람이 46만 6천 명에 총 세액 2조 1천억 원 가량이었으니까 대상자는 10만 명 이상, 세액은 1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다주택자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1년 만에 오를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이 상한선을 가득 채워 세금이 2배 뛰는 경우도 적잖게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올랐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입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당시 세금 자체가 늘었습니다. 종부세 최고 세율을 2%에서 3.2%까지 크게 끌어올렸고 1.5배였던 세금 증가의 상한선도 두세 배까지 늘렸습니다. 여기에 시세와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벌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면서 서울의 주택 공시가격이 14%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세금의 기준이 된 공시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결정된 것으로 급격히 올랐던 아파트값의 상승분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오늘로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열차 10대 중에 3대는 멈춘 상황인데요. 인력 충원 등을 놓고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서 오늘부터는 대입 면접 또 논술고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수험생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김환진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오늘 상황부터 짚어보면 철도 운행률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일단 코레일은 오늘 KTX를 평소의 69%인 219대 운행한다는 계획인데요. 평소 금요일 운행 대수보다 약 100대가량 줄어든 수준입니다. 100대나요? 새마을호는 58%, 그리고 무궁화호는 62%의 운행률을 유지하고 수도권 광역전철은 82%, 화물열차는 29%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네. 경의중앙선의 경우 운행이 평소보다 25%가량 줄면서 광역버스 파업까지 겹친 경기도 고양시 시민들은 더 심각한 혼잡을 겪게 됐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코레일 자회사 조합원들도 참여하면서 매표소와 안내 업무 등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서울역 등 11개역 매표 업무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전체 창구의 절반가량만 운영 중입니다. 노사 갈등이 여전한 상황인데 네. 보면 정부도 지금 강경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심 쟁점인 4조 2교대 근무를 위해서 인력을 4,600명 넘게 충원하는 것을 놓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정부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인력을 충원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철도 파업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합의가 능사는 아니라며 노조 요구대로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같은 자리에서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형편이 어려운 민간 기업들의 경우보다는 공기업인 코레일 근무 조건이 더 좋으리라 본다며 4% 임금 인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가 김현미 장관에게 직접적인 대화를 요청했는데요. 철도노조는 철도 노사가 교섭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많았다며 조속한 합의를 위한 노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파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 조짐인데 네. 주말에 당장 나들이객도 나들이객이지만 수능 끝나고 수험생들 논술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오늘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말부터 또 다음 달 7일까지 대입 논술고사 그리고 면접고사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파업이 주말을 넘기게 되면 지방에서 서울을 오가는 수험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미 장관도 어제 비상수송 현장 점검차 찾은 서울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전국 각 대학의 시험을 앞두고 철도 파업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코레일은 수험생들이 탄 열차가 출발 또는 운행 중에 지연이 될 경우 다른 열차로 무료 환승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내일 시험 앞둔 수험생들은 열차 시간표 필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직무급제와 또 임금피크제 등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경선노위가 오늘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공공기관 임금 체계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편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산하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이병훈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와 노동계, 공익위원 측 각각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의제로는 고령화에 따른 공공기관 고용 연장과 관련해 직무급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공공기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자가 정부인 공공기관 특성상 이번에 민간경제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의제는 그 성격상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면서 국민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기자, 지금 노정 간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을 꼽자면 아무래도 임금 체계일 텐데요. 각각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정부는 연차가 쌓이면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따른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은 올해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도입된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도 노동계의 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고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건데요. 노동계는 삭감률과 삭감기간이 중구난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고용 연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위장약 성분 라니티딘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뒤에 대규모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죠. 그런데 또 다른 위장약 성분인 니자티딘에서도 똑같은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서 식약처가 오늘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니자티딘이라는 물질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이 됐다고요? 네, 니자티딘은 속쓰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쓰이는 위장약 성분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을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13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NDMA가 검출된 제품은 경동제약의 자니틴정과 시트리사의 틴자정 등 일반 의약품 4개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9개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13개 제품에 대해 모두 제조와 판매, 처방을 금지했습니다. NDMA는 앞서 지난 9월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서 검출돼 국내에서는 모두 269개의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네, 이거 그동안 복용을 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남아있는 약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니자티딘 위장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모두 22,000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전문의약품의 경우 남아있는 약을 병원에 가져가면 무료로 다른 약으로 재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 의약품이라면 1회에 한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이미 복용한 환자에 대해서는 NDMA가 미량 초과 검출된 만큼 단기 복용했다면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제약업체가 자체적으로 N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시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인 엑스코프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신약을 기술 수출하지 않고 FDA에 직접 판매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획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001년부터 엑스코프리에 대한 후보물질 탐색과 또 임상시험, FDA 허가 신청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된 것과 달리 KT는 K뱅크의 최대 주주가 되지 못하고 막혀 있어야 했습니다.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 최대 주주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국회가 인터넷은행 최대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예,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어제 국회 논의 결과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국회는 어제 오후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문턱을 완화하는 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특별법, 특경가법에 대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공정거래법만 결격 사유에서 빼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 법이 추후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KT로선 K뱅크 대주주가 되는데 이제 결격 사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주인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기자, 그러면 KT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 이후에 K뱅크는 뭐가 달라집니까? 네, 우선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로는 대출 재개가 가장 큰 변화가 될 겁니다. 이 KT가 인터넷은행법에 따라서 지분을 추후 34%까지 늘려 최대 주주가 되면 이 KT 주도로 대규모 자본을 늘리는 게 가능해져서 경영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정무위의 소위를 통과하면서 큰 산을 넘긴 했는데 추후 정무위 전체 회의 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라고 하는 나머지 문턱들도 넘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 뭐 다른 굵직한 법안들도 통과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 파생결합 상품 DLF 불완전 판매로 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8년 만에 국회 소위 통과했습니다. 다만 이 소비자 보호의 핵심 장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또 집단소송제는 제외됐습니다. 금융사 입증 책임만 설명 의무 위반 시에 고의 중과실에 한해서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면 데이터 3법 중의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어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가입자가 실손보험비를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사실상 폐기가 돼서 가입자 3,400만 명의 불편이 길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실손보험 간소화 관련 법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요? 네, 다른 사안들 때문에 국회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법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K뱅크 회생과 관련된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을 논의하느라 청구 간소화법은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일정에서 법사위는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의원 발의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되려면 최소 2년을 기다려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기자, 그런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업계 간에도 의견 차이가 좀 있다고요? 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병원과 보험사가 연결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자동으로 보험 청구가 됩니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환자 진료 정보를 수집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연장을 거부할 때 이 정보들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와 보험업계는 편의성과 보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법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올 연말 금융권의 인사 태풍이 예고된 가운데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인선이 조금 앞당겨지고 있다고요? 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이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차기 회장 인선에 대한 공식적인 첫 논의를 시작합니다. 차기 회장직 선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인데요. 회추위의 첫 회의에서는 향후 인선 절차와 대략적인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추위는 4회 이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회추위원장에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를 비롯해 변양호, 성재호,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사회이사 등이 회추위원입니다. 현재 조용방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고 규정상 임기 만료 2달 전인 1월까지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추위가 12월에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면 인선 절차를 한 달 정도 앞당기는 셈입니다. 네,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회장 후보들은 누굴까요? 네, 신한금융지주는 상시 회장 후보군으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 파리바 자산운용 등의 이 최고 경영자 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회장 후보군에는 현 조용병 회장과 또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명진 신한카드 사장, 유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회추위는 12월 13일 최종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19일께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를 열어 자회사 CEO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용병 회장이 현재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1월경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변수로 지목됩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 현직 경영진 횡령 혐의에 연루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전 부사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 씨를 리드 관련 부정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15일 서울 남부지법이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지만 이 씨는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 수요가 급증합니다. 대주주의 주식 매도 차익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내년 4월 주식 매도분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다음 달 개인 매도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다음 달에 개인 매도세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대주주 요건 강화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4월 1일부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통상적인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로 규정될 경우 차익의 25% 또는 3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올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물량 매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012년 이후 7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12월마다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요건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20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강화됐던 2017년 12월에는 5조 원이 넘는 순매도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다음 달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주 명부 폐쇄일인 다음 달 26일까지 보유 종목의 주식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일인 25일을 제외하면 늦어도 23일에는 대주주 요건에서 초과하는 물량을 매도해야 대주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유 부시장을 소환해서 조사 중이라며 유 전 부시장의 서울 도곡동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또 부산 밀락동 관사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부시장의 사의 안건을 심의해 직권 면직을 처분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입찰 담합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경우 정부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지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심사 지침의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요청 사례가 거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3% 오르며 2,101포인트 위로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역시 0.27% 상승세입니다. 63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 인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삼성전자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78% 오르며 5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조현변 대표의 구속 소식에 하락세입니다. 현재 0.58%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오너 리스크가 있었죠.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서 현재 1.64% 오르며 93,1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SK바이오랜드입니다. 바이오팜 외전증 신약 세노바이메이트가 FT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현재 오르고 있는데요. 29.4% 급등했습니다. 1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넷플릭스가 드라마 공급 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4.3% 떨어지며 7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